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규모 7.8과 7.5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2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구조작업 난항으로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친소 관계와 상관없이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세 개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지형적 특징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보통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지진의 깊이와 달리 튀르키예 강진 깊이는 24킬로미터에 불과해서 같은 규모에도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12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3천여 명 줄었지만 2주 전보다는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은 설 연휴 기간으로 검사 자체가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매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미국에 알루미늄을 헐값에 팔아 미 국내 경쟁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사실상 수입 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에 더해서 오늘은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서도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7.8과 7.5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3,8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18,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건물이 대부분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 지하 17.9km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1시 24분에는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 북동쪽 59km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강진과 80차례 가까운 여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서북부 국경 지역까지 충격을 주면서 두 나라에서 최소 3,800명이 숨지고 18,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강진은 84년 전 3만 명이 사망했던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분석됐습니다. 튀르키예는 세 개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지진 발생 깊이가 얕아서 같은 규모라도 더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연간 지진의 총 80%가 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륙에도 못지않은 강진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최근 24년간 발생한 규모 7.0 안팎의 강진만 모두 5차례. 가장 강한 지진은 이번 지진을 포함해 규모 7.8에 달합니다. 판과 판의 경계에 놓인 튀르키예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무려 3개의 대륙판,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이 튀르키예에서 만납니다. 이 판들의 충돌로 북부 아나톨리아 단층과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이 만들어져 강진이 잦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진은 그동안 지진이 주춤했던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에너지가 쌓인 뒤 분출해 강도와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그동안에 큰 지진이 상당 기간 동안에 발생해 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을 해오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오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통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지진과 달리 튀르키예 강진의 진원 깊이는 24km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얕은 위치의 지진이 발생해 그 에너지가 지각을 강하게 흔들면서 건물 붕괴 등이 많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피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본 두 나라와 껄끄러웠던 국가들도 서둘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의 각종 외교 갈등으로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인 그리스가 군용기에 구조 장비를 싣고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Η διάσωση και η σωτηρία όσο των περισσότερων ανθρώπων βρίσκονται στα συντρίμμια είναι μια δουλειά που λόγω εμπειρίας την ξέρουμε κι εμείς αρκετά καλά και νομίζω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πρέπει να δούμε.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일찌감치 구조대원들을 실어보냈고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면서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시리아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지원에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חילוץ, הצלה ועזרה רפואית. אנחנו קיבלנו גם מביקורי מדיני פנייה לעזרה הומניטרית בסוריה. אני השארתי את זה. 튀르키예 교민이 15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서둘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유엔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원을 약속해 두 나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은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미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민간 단체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진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 넘게 희생된 초대형 지진만도 6번에 이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일어난 인도네시아 대지진. 규모 9.15의 엄청난 강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등에서 모두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It is not so safe to live here now because of damaged island houses. 지난 2008년 올림픽에 들떠있던 중국 스촨성에 규모 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육지여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진은 지난 2010년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강타해 사망자는 31만 6천여 명, 건물 8만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은 일본에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이즈미트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3천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3천여 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6,091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으로 이틀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24명입니다. 사흘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은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강원 영서와 대전, 충청 지역에는 새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21년 조사에서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6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승강장 외 차량과 터널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집진 차량을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열차풍에 날리는 분진을 즉시 제거하는 장치를 전동차 하부에 설치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됩니다. 더불어 올해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폭탄 관세를 매겨서 사실상 수입을 차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이번 주 공식 발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미국 시장에 알루미늄을 헐값에 팔면서 미국 관련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미 정부가 수개월 동안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또는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올 고율 관세 부과,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 기업 루살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 검토해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정도 높은 관세는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사실상 차단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폐업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료비를 먼저 냈던 보호자들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자녀를 치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 출입구는 잠겨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A씨는 진료 중단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해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을 닫은 의원은 언어치료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며 언어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진료비를 한 달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비를 돌려받으려는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대체 병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언어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의원도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폐업했습니다. 의원 두 곳에서 맡아온 아이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총알 배송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물류센터 자동화로 배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각종 생필품이 담긴 선반 여러 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닌 바닥에 붙은 QR코드를 통해 무인 운반 로봇이 작업자를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포장된 상품은 또다시 로봇의 손을 거쳐 배송지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상품에 붙은 운송장을 스캔하고 자동으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단 몇 초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분류 작업을 할 때보다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돼 업무 효율이 65% 더 향상됐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대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6조 원의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물류센터를 전국에 100여 개까지 늘려 로켓 배송 서비스 시작 8년 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분기 영업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가 융합된 이런 고도의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고용 창출을 포함해서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은 총성 없는 총알 배송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에 시킨 물건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건 기본. 이젠 오전에 주문한 물건을 저녁에 받기도 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쓱닷컴은 수도권의 자동화율이 80%에 이르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배송을 완료해주는 새벽 배송 등 하루 처리 주문량만 8만 건에 달합니다. SSG닷컴은 자동화 물류시설인 네오를 중심으로 축적해온 기술력을 전국 100여 개의 이마트 후방 공간을 활용한 물류시설 PP센터에 이식하며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IT 기업들도 당일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스타트업 오늘의 픽업인 인수에 소상공인 당일 배송 서비스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조 원까지 몸집을 키운 온라인 당일 배송 시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집약한 물류센터 자동화가 앞으로 물류전쟁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었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붙여져 비어져 있던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다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세집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기와 수도 요금이 13개월치나 밀린 집이라는 걸 입주 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편물에 용지가 날라와서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임대인 조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0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비밀번호 치고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소리 막 들리고 막 베란다 문을 막 열어가지고 막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막 환청이 막 들리고 막 되게.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플만 보고는 그 등기부에 있는 그 등기 명의자하고 지금 어플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실제로 방문해 유령 건물은 아닌지
밀린 요금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안전거래를 위한 방법입니다.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만 숙지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관여를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관치가 아닌 지배구조 선진화의 일환이라며 오히려 은행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신임 회장으로 낙점된 건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현 회장의 연임을 노골적으로 막아선 사이 전직 관료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데 관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할 때와 같은 논란이 반복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관치가 아닌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차원이라는 겁니다.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세계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에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이사회와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책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회장 선임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국내 은행의 과점적 구조를 고려하면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선 민간 기업인 은행에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기관과 소재지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설 명단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해 일하다가 적발된 곳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8만 6천여 기관의 종사자 26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4명이 확인된 것입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6명, 교육시설에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명씩 운영 또는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사람이 일하던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채용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운영이나 취업 중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취업 지원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이름과 지역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만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면 나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부터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